2023년 1월 12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 네, 방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그 네, 전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오늘 교수님께서 한국은행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일로 다녀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아까 우리 오는 길에 이거 줌 녹화하자고 통화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한국은행에 정규적으로 제가 원래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어, 강의를 했고, 그리고 미팅이 있습니다. 이제 뭐 거시경제 이제 판단하는 그런 여러 뭐 회의들도 있고, 이제 뭐 강의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주최하는 그런 세미나고요. 뭐 한국은행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연구원이 있거든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소속의 연구진들도 있지만 또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또 연구자들이나 또 이런 교수님들이나 이런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세미나도 하고 이제 경기 판단에 대한 어떤 의견 이런 것들도 이제 공유하는 뭐 일종의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거기 저는 세미나 혹시, 가면 네.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이런 거 이렇게 선물로 한 번씩 주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때마다 줍니다. 어, 큰 10,000원 보이시죠? 아, 이게 뭐냐면 돈으로 따지면 2만 원이에요. 2만 원 액자. 진짜요? 2만 원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신권 2만 오, 원. 그러니까 뭐 2만 원 이상의 야,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00원권 2장 이렇게 어, 어떨 때는 5천 원짜리 뭐 2장 줄 때도 있고. 너무 그래서 기분 제가 왜 좋을 것 5만 같아요. 원짜리 안 주냐고 제가 따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한번 선물로 우리 웅달님도 이런 거 하나 드릴게요. 아유, 몇 개 또 받아다가. 감사합니다. 저는 네, 또 혹시나 교수님께서 그 한국은행 그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또 이렇게 새해에 맞아가지고 위원으로 초빙되신 게 아닌가, 임명되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 내일 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고 네. 거기 위원 될 자격은 제가 당연히 없고요. 될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진짜 임명이, 되면 네. 네,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색깔을 미국처럼 막 자유롭게 발표하고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소위 음, 말하는 공무원들은 그 언론 활동 같은 것에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언론 활동 뭐 어디 방송 출연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고에 보고를 거쳐서 아, 해도 돼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누가 이렇게 뭐 보건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 발표할 때 이렇게 뭐 안 읽잖아요. 이렇게 읽고 발표하지 않잖아요. 예, 막 스피치 하듯이 막 강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뭐 발표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한 번도 앞에 안 보고 막 다 읽잖아요. 예, 말 실수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음, 짜여져 있는 그 정책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읽기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이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자기 의견 발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상대적으로 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무원의 특징이 있어요. 역시 뭐 한국은행의 임직원 그리고 뭐 금통위 위원이 되면 그 공무원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에 제 어떤 성향하고는 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웅달님하고 유튜브 영상 찍고 즉시 분석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 제 성향에 좀 연봉은 높은데 예, 연봉 아주 높거든요. 아주 요거 정도에 가깝습니다. 연봉. 그래서 좋은데 제가 될 자격도 없지만 제가 원하는 제 커리어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만약에 진짜 임명되시고 이러면은 유튜브도 네. 못 나오시는 거잖아요. 뭐 은퇴하면 나올 수 있겠죠. 은퇴 나오시고. 퇴직하면.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옆에서 기다리시는 팬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 항상 대중분들과 그 구독자분들과 가까이 있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이 12월 CPI, 지난달 CPI가 발표되었는데요. 총평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은 물가 확실히 잡혔다. 어, 시장에 기대하는 수준으로 잡혔다. 그러면 아마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23년 내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로 생각되는데 적어도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바는 확실히 높아질 것이다. 기대 인하론이 크게 부상할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이 영상을 세계 70억 인구가 다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대부분 금리 인하론을 많이 부상시켜 나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시장에 계신 분들은 되게 지금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교수님 이 CPI 발표 이렇게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가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요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하면 될까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월 31일자 미국 시간 기준으로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일이죠. 그때 FOMC 회의가 열리고요. 그때 금리를 결정할 텐데 가장 참고를 많이 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역시 CPI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더 부추기고,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에 대해서 그 기대가 너무 심각했다가 실망할 수도 있고, 어. 기대만큼 부합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 그 정도만 한다면 뭐 괜찮을 수도 있고, 음. 뭐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그 직전의 상황이니까, 데이터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 데이터가 발표됐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이 즉시 분석을 해 주시면서 네. 그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부터 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통계를 한번 보시면 지금 6.5%로 뚜렷하게 내려온 모습인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아졌으니까 정점 찍었다라는 것에 부합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장의 기대치가 6.5%였으니까 역시 6.5%라는 시장의 기대치하고도 맞았으니까 역시 물가 잡혔다라는 그 표현이 적합할 수 있겠고요. 이 두 가지.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보시는 것처럼 2022년 들어서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 6.5%라는 면에서 또 의미가 있고요. 또 7%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6%대로 안착됐기 때문에 또 한 폭의 어떤 기대에 이렇게 부상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왼쪽은 지난달 11월 물가 상승률 7.1이었고요. 이번에 6.5%인데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식료품 같은 경우 10.6이죠. 그 당시에. 그리고 에너지가 13.1이에요. 와. 근데 이번에 식료품도 줄었고 상승률이 음. 떨어졌고 크게 떨어진 게 에너지예요. 네. 제가 지금 급하게 하느라고 7.3을 위에다 그 자리에 뒀는데 어쨌든 13.1에서 7.3으로 에너지 부문에 해당되는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걱정을 많이 덜어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번 12월 물가 상승률 CPI가 발표될 때 가장 많이 주목했었던 관전 포인트는 어쩌면 7.1에서 6.5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근원 물가 상승률 6.0%에서 얼마나 더 떨어질까였거든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근원 물가 상승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푸드, 식료품과 에너지, 이게 계절적으로 민감하잖아요. 음. 계속 플럭추에이션은 심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한다 안 한다 이것에 따라서 전쟁 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 막 급등락이 심하니까 식료품도 역시 마찬가지 계절적인 요인,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락이 심하니까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부문, 그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 상승률, 이걸 근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은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니까 매우 중요한데,
이 7.1에서 6.5로 떨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6.0에서 5.7%로 확실히 떨어져 주는구나. 기조적으로도 그래도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갖게 생각을 만들어 주니까 역시 물가 정점 확실하다. 그 기대, 금리 인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만들기에도 나름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근원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신다면 이런 흐름이었어요. 제가 사실 그냥 제가 이 통계를 미리 이 12월 근원 물가 상승률을 미리 기록을 해놓고 발표되면 업데이트해서 바로 하자 했는데 사실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제가 그냥 예상한 대로 이렇게 갔거든요. 앞에 6.5%도 마찬가지고 5.7%면 저 5.7이나 5.8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보신 것처럼 근래 들어 근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고요. 계속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구나라는 생각 드니까 근원 물가 상승률 다섯 번째죠. 근원 물가 상승률로 봐도 물가 확실히 잡히는구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 오늘 발표된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건데 기대 인플레이션율마저도 근래 들어 뭐 1년 단위, 2년 단위 기준 다 마찬가지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4.2에서 2.9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2년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역시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마저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네. 실적치도 떨어졌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떨어졌고 근원 물가 상승률도 떨어졌고 전반적인 식료품이나 나머지 모든 품목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도 떨어졌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떨어졌다.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아 물가 확실히 잡혔구나라는 그 어떤 자신감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 이게 동시에 교차하는 그런 지표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께서 보실 때 네, 그 에너지 부분이 정말 크게 하락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역시 글로벌 리세션과 부합하는 이야기인데요. 아, 글로벌 리세션이 오는 과정에서 원유 수요가 급감해요. 근데 이번에 월드뱅크에서 나온 보고서도 보면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원유 감산 합의를 도출했고 감산 이행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 감산 합의에 도출한 만큼 이행하지는 못한 제가 그 부분 얼마 전에 설명드렸었죠. 그렇게 이행은 못하는데 어쨌든 감산을 해요. 근데 그 감산 규모보다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유 수요가 감소하는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원유 수요가 급감하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유 수요가 음, 그 이상으로 급감하니까 원유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되는 모습이에요. 네.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감산 합의 이후에도 계속 원유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이잖아요. 그 에너지는 결국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우려했었던 게 유럽인데요. 유럽의 물가가 뒤늦게 치솟았었거든요. 그게 에너지 가격이에요. 근데 겨울이 추우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니까 유럽의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못 잡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우려가 됐었는데 저도 제 채널에서 경익남 그 영상 엊그저께 올라간 그 영상에서 그 부분을 좀 강조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우려했던 만큼의 추위가 안 왔어요. 유럽은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겨울이 음, 왔어요. 네. 콜드 윈터를 생각했는데 콜드 윈터가 아니라 웜 윈터가 왔어요. 그래서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하겠죠. 그런 것들도 역시 계절적인 요인이 맞물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네.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제 뭐 며칠 전만 해도 네, 5%냐 6%냐 금리의 상단이 그걸 두고 갑론을 막 논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올해 좀 금리를 좀 전망하신다고 한다면 네. 금리가 한 5% 정도 한 차례 정도 인상된 다음에 인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 그 부분을 네. 시장의 기대랑 함께 제 의견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것을 확인할 때 제가 항상 보여드린 게 CME 패드워치죠. 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 우리 영상을 찍기 직전 10시 반에 CPI가 발표됐는데 9시 반 정도에 이 CME 패드워치를 봤더니 이번에
1월 말에 있는 또 우리 한국 날짜로 따지면 2월 2일이죠.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한 게 보시니까 지금 4.5잖아요. 네. 근데 0.25%포인트, 25bp 올릴 거다라는 것에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잔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 22년 12월에는 35% 베이비 스텝은 거의 불가능해. 빅스텝 계속 할 거야라고 생각했죠.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도 계속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23년 이제 1월 5일 날 왔을 때 베이비 스텝에 더 무게를 두고 빅 스텝의 무게가 좀 줄었어요. 자이언트 스텝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그러다가 23년 1월 11일자로 베이비 스텝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거죠. 그리고 빅 스텝의 무게가 줄죠. 시장은 베이비 스텝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시간 전 CPI 발표되기 1시간 전 77%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CME 페드워치를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자, 지금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인데 지금 보이시죠? CME 페드워치 홈페이지를 그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8.3%로 와. 올라갔어요. 그죠? 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77.7%였죠. 그죠? 와. 88%로 88% 넘었어요. 와.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드워치 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의 기대가 이제 음, 베이비 스텝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생각했다가 이번에 CPI가 시장의 기대치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물가 잡힌 듯이 확실히 굳건히 되니까 시장은 확실히 베이비 스텝이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FOMC 회의 때 만약에 이 기대치에 부합하게 베이비 스텝을 한다. 그럼 시장은 나름 환호할 거예요. 어. 금리 인상 속도 확실히 조절 들어갔구나. 그럼 베이비 스텝이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까지 가질 수도 있어요. 음. 그런데 만약에 빅 스텝을 한 번 더 한다. 그럼 시장은 또 엄청나게 뒤통수 맞는 듯이 헛된 음. 기대였구나 하면서 또 주가는 그날 대폭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금 주신 질문이 금리 인하에 있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저의 생각이잖아요. 저의 생각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기대가 아니라 파월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6.5%로 떨어진 거 맞아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게 떨어진 거 맞아요. 그러나 파월의 마음은 얼마 전에도 또 강조했듯이 목표 물가가 2%입니다. 여기 기준선 여기에 있어요. 음. 2%에 부합하게 떨어져 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금리 인하는 당장 기대되기 힘들다. 아. 그리고 아주 쉽게 단편적으로 전망하는 방법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통계가 통상적으로 정규 분포를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종의 모형을 그린다. 그럼 정규 분포를 그려볼게요. 2%를 초과한 게 21년 뭐 상반기 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중반기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때부터 9.1을 향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대략 이 9.1을 향해 올라간 기간 이게 6월 달이잖아요. 9.1이. 그러면 대략 1년 반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6월 달로부터 2%까지 떨어지는 데는 이제 마우스 커서가 여기까지 커버를 못 하겠지만 떨어지려면 적어도 23년 뭐 11, 12월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냥 이런 건 전문 용어로 통박이라고 하죠. 통박으로 그렇게 대충 맞출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움직여요. 이 음. 그래프라는 게 항상 그래요. 통계가. 그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본다면 23년 연내 이 말 그대로 우리가 목표하는 이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장에선 기대하지만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라는 목표 물가에 빠르게 부합하면 모를까 아니면 목표 물가 자체를 상향 조정하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좀 어렵다.
라고 받아들여지고 어쩌면 좀 과한 기대다. 근데 기대만으로도 주식시장에 돈은 쏠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기대에 부합하게 돈이 쏠리는 거니까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돈을 그쪽으로 주식시장으로 이동해 나갈 수는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것은 좀 어렵겠다. 뭐 있다면 23년 끝자락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또 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가 1월 31일, 2월 1일에 이렇게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이 CME 페드와치에 네, 이런 예상이 맞다고 한다면 네, 이제 4.75가 예.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한 그 정도 수준에서 5% 이내 수준에서 올해는 쭉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갈 때는 네. 이제 자이언트 4번 하다가 빅 스텝 한 번 했었죠. 그리고 베이비 스텝을 만약에 해요. 그러면 또 한 번 남은 거는 없거나 베이비 스텝인 겁니다. 아, 이변이 없는 한. 빅 스텝, 베이비, 베이비 이런 식으로. 근데 베이비를 한 번 하고 3월 달에 FMC 회의가 또 있어요. 그때 쉬었다가 4월 달에 할 수는 있겠죠. 음, 그러니까 쉬었다가 하는 것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죠. 음, 그러니까 매 FMC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하는 것보다 좀 띄엄띄엄 하는 것도 속도 조절이죠. 예. 그러니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면 어, 1월 말 2월 초에 금리를 베이비 스텝만 인상하고 더 이상 없이 동결 가거나 어,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다음 낙관적인 게 베이비 스텝 하고 3월에는 쉬었다가 4월에 베이비 스텝 한 번 더 하거나 음, 그죠? 아니면 베이비 하거나 그죠? 3월 달에 요런 식으로 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교수님 한 6% 정도까지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 6%는 과합니다. 네, 6%는 과하고요. 제가 왜 네,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네, 1월과 3월에 FMC 회의가 있을 때쯤, 3월 FMC 회의가 있을 때쯤이면 대략 1, 2월 CPI까지 받아들죠. 그때는 이런 수순이라고 하면 5%대에 근접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5%대의 CPI와 금리도 5% 정도가 되겠죠. 네, 거의 만나는 크로스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금리면 물가 잡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러니까 6%까지 금리를 인상한다. 그건 어렵고요. 저는 뭐 그냥 5% 정도, 좀 네. 많으면 5.25, 좀 적으면 정말 4.75, 그래서 한 5% 정도 상하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최종 금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음, 그러면요, 교수님, 경기 침체 이슈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경기 침체는 이제 오는 건가? 이번에 월드뱅크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데이터를 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꼭 보셨으면 하는 그 데이터가 PMI 지수예요. PMI는 제조업 지수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제조업 지수. 제조업이 화랑인가 호황인가 불황인가 이걸 보여주는 지표고요. 저는 CEIC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우수한 블룸버그 같은 음, 블룸버그보다 더 우수한 데이터 플랫폼인데요. 뭐 여러분은 바로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어, 만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유료 성격이 강하니까. 근데 이 PMI 지표를 좀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늘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50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호황, 음, 제조업 호황, 50을 밑돌면 불황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호황이었던 게 21년 5월 정도예요. 이게 펜트업 디맨드 일어나고 그때예요. 근데 쭉 꺼지죠. 굳이 따지면 이 정점으로부터 떨어지는 이 구간 그리고 밑으로도 떨어지는 이 전체 떨어지는 구간을 우리는 다운턴, 하강 국면이라고 보죠. 그 하강 국면에서 50 위에서 하강한다. 그것을 둔화라고 보면 좋겠고요. 한국어로. 그리고 50을 밑돌면서까지 하강한다. 그걸 침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다. 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월드뱅크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월드뱅크 경제전망 보고서는 1년에 2번밖에 안 나오니까 제가 매우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이 보고서를 다운받으라고 이렇게 공지해 놓은 유튜브로 치면 이제 썸네일 같은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어, 근데 이 썸네일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샤프한, 굉장히 급격한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long lasting 장기간에 급격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slow down 하강 국면이 진행된다.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developing countries 이 신흥개도국들에게도 좀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월드뱅크의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글로벌 성장세가 slowing sharply 점점점 멈춘다. 샤프하게 막 급격하게 멈춰진다 이런 느낌인 거죠. 뭐를 만나면서 evaluated 이게 evaluated 이게 elevated 제가 evaluated라는 표현을 하고 잠깐 혼동했네요. elevated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점증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위축돼요.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켜요. 그리고 disruptions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disruption 같은 게 발생해요. 뭐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다운턴에 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23년 성장률을 1.7%로 봤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지난 6월 달에 전망한 게 3.0이었어요. 거기에서 이 보시는 게 1.3%포인트를 하향 조정했다는 뜻이에요. 어, 그럼 1.3%포인트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지금 100이라는 숫자에서 1.3이 조정된 게 아니라 3이라는 숫자에서 1.3이 조정된 거예요. 어, 굉장히 큰 조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6월 이후에 약 6개월 동안 엄청나게 금리 인상, 하이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만큼이나 조정한 거고요. 특히 선진국들이 매우 크게 조정됐다. 0.5%입니다. 이거 엄청 심각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유로존은 0%로 전망합니다. 미국은 0.5%로 전망해요. 이게 다 뭡니까? 경기 침체를 전망한다는 것 그 자체예요. 제가 과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드린다면 드라이하게 전달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한국 경제를 가지고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설명드린 적 있죠. 우리 웅달님하고 같이. 이번엔 세계 경제 성장률 가지고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월드뱅크에서 1995년 이래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1.6% 어,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마이너스 3.2% 이게 경제 위기예요. 이 두 번이. 그리고 세계 경제 관점에서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2.6% 성장했는데 세계 경제 관점에서는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이게 위기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상대적으로 위기를 피해갔던 건데 세계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이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근래 경험했었다. 역성장을 경험했었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 두 개년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낮아요. 여전히.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야. 어,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고 하는 그 숫자인 거예요. 또 이 95년 경기 이래로 침체 가장 낮네요. 두 개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어, 가장 안 좋은 경제가 23년이라고 했는데 이걸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뭐를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이게 음, 경기 침체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경기 침체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더니 책 제목도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표현했더니 비관론자다 자꾸 그러십니다.
제가 비관론이 아니라 그냥 이 숫자가 경기 침체니까 경기 침체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호소드립니다. 제가. 이해 가셨죠? 예, 네. 호소를 잠깐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의 평균치 제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평균치를 계산해 봤더니 이 위기시를 포함해서도 세계 경제 성장률의 평균치가 2.0%였어요. 어. 월드뱅크의 기준으로. 그 평균치보다도 밑도니까 그건 경기 침체 국면 맞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제외해 놓고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치를 제시해 보면 훨씬 높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대응책을 고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럼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하면 이제 진입을 네.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는 그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죠. 시장의 기대는. 그러나 그 금리를 결정하는 주체, 당사자, 제롬 파월, 그리고 FOMC, 페드 위원들은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어. 자, 아까 계속 강조하듯이 경기 침체를 용인한 거고 당연히 필요한 거고 경기 침체가 와야만 물가가 잡히는 거라고 보는 그 페드의 마음, 그죠? 어. 파월의 마음은 경기 침체 오는 거라고 보고 금리 인상한 거니까 당연히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어. 시장은 어쨌든 경기 침체 자꾸 하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은 해봅니다. 아 네. 와 네. 이게 진짜 그 투자자들의 마음과 파월의 마음과 네. 예 이게 참 재밌네요. 네,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더 좋고요. 그 네. 두 가지를 마음을 구분해 가면서 투자에서 결정하시면 조금 복잡한 상식일지 몰라도 뭐 지키는 투자를 하시는 데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파월 아저씨가 미국에 계시는데 여기 가까운 데 네. 계신 것 같아요 항상 요즘에 보면. 그러게요. 제가 자꾸 파월의 입장을 대변해 주니까 저도 마치 파월처럼 자꾸 인기 없는 발언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니에요. 걱정은 됩니다. 네. 네. 예 교수님 그러면 이제 2023 년에 이제 FOMC도 열리고요. 그래서 1 네. 월, 2월 이렇게 저희가 지낼 텐데 네. 금리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PMI 제조업 지수 이런 등등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뭐 또 주목해야 할 뭐 그런 지표들이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 발표나?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이 주목하는 그 지표는 오늘은 월드뱅크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네.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도 1월 달에 나옵니다. 아. 그거는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제가 살짝 물어는 봤어요. 근데 설 연휴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가능하다면 웅달님하고 또 이렇게 즉시 아. 분석을 해 네. 드릴까 하는데 그것은 정말 이코노미스트들이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그런 발표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길 좀 바라고요. 뭐 월드뱅크는 이렇게 봤는데 IMF는 어떻게 볼까? 물론 이제 월드뱅크하고 IMF하고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뭐 걸어갈 거리예요. 둘이 어. 걸어갈 거리만큼.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이코노미스트들끼리 이제 뭐 친한 사람들도 많고 해요. 사실 동문들도 서로 많고. 그래서 뭐 여러 의견들이 교환은 되지만 그래도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의 숫자나 그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은 또 레벨이 다르니까 뭐 한번 그것도 지켜보시면 또 IMF는 얼마나 강한 경기 침체를 예고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의사결정 하는 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또 즉시 분석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경기 침체 자체를 너무 우려하진 마십시오. 제가 공포감을 드리거나 위압감을 드리거나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는 그냥 그런 겁니다.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쁜 건 아닙니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제가 구분하셔라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경제 위기는 마치 날씨에 비교하면 태풍 오는 것처럼 나무 부러지고 막 이런 거고 그리고 경기 침체는 긴 장맛비 같은 느낌, 뭐 태풍 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먼 큰 무슨 이변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지만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그 나쁜 거면 그 경기 침체의 성격을 읽고 23년에 어떤 준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이 건전한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 하셨으면 하는 바람, 네, 마음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